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득점왕인 홀란, 그리고 그 앞선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로 화제가 모였던 2013-2014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토트넘의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경기에 손흥민과 홀란의 개인적인 맞대결의 승자는 손흥민 선수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날 경기 1골 1도움에 1기점 3골에 모두 관여했고, 사실은 맨시티가 넣은 골까지 본인의 자책골로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홀란 선수는 이날 경기 5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 슈팅 중에 하나도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력 빅찬 스미스만 남발하면서 킬러 대결에서 한 수를 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춘 선수라고 세계적인 통계 매체 폰몹에서 분석한 컬럼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의 토트넘을 상대로 드러냈던 약점들로 인해 전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 어떤 분석들이 있었는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무너뜨렸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전 무승부로 인해 승점 30점을 얻는 데 그치며 리그 순위가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3시즌 연속 우승, 사상 초유의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고요. 토트넘은 최근 3연패를 딛고 연패 행진을 끊어내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승점 27점으로 여전히 에스턴 빌라에 밀린 5위이긴 하지만 지금의 승점 차를 보면은 선두 아스널과의 차이가 겨우 6점이고 3위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도 겨우 3점이라는 점에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은 물론 앞으로 이 기세를 타고 12월 연말 일정의 연승 행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다시 우승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14라운드 경기에서 홀란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고 살라 선수도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득점왕 경쟁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데요. 14골의 홀란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과의 경기 판정 항의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앞으로의 경기에 일부 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살라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 일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10골을 기록 중이고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적은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 득점 4위는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엔과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왓킨스가 8골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의 이삭, 본머스의 솔랑키, 뉴캐슬의 칼럼 윌슨과 함께 7골로 공동 득점 6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흔들리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가 알렉스 캐블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토트넘이 보여줬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에는 지친 토트넘 허스퍼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완패를 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정상적일 수 없는 팀이며 비록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더 이상 90분 내내 침착하게 경기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데안 쿨루세프스키의 90분 동점골로 3대3 무승부를 거둔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좋은 하루였고 열광적인 축구와 안일한 수비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맨시티에게도 또 다른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맨시티가 어떻게 전반전의 우위를 내주고 토트넘의 용감한 반격에 당했는지, 그리고 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대대적인 전술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인지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홀란 선수가 전반전에 기회를 놓친 대가를 치렀죠. 엘링 홀란은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 경기장을 빠져나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심판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 그 장면, 오심의 문제는 사실상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만약 홀란이 전반전에 2번의 좋은 기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맨시티는 그때 4대1로 앞서며 순항할 수 있었고 경기 전 기대에 부응하며 무난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더 큰 분노로 이 오심에 쏟아낸 것 아니냐,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 아니냐라고 프리미어리그 분석가인 캐블이 해석한 것입니다. 홀란은 생애 처음으로 한 경기에 5번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단 한 번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전 맨시티의 뛰어난 맨투맨 프레스와 토트넘이 몇 번이나 공을 빼앗기더라도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위험한 패스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전반 45분 동안 맨시티가 2차례만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잃은 것에 비해서 토트넘은 11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홀란이 낭비하고 바깥으로 날려버린 것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날 전반전에 우세했던 전술적인 비결은 윙어들의 맨마킹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명의 윙어 포든과 도쿠에게 토트넘의 풀백을 항상 맨마크하도록 지시했고요. 후반전에는 도쿠가 빠지면서 그릴리시가
그릴리시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 페드로 포로가 함께 중앙 미드필드로 자주 자리를 했고 맨시티의 윙어는 함께 따라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토트넘의 중앙 공격을 봉쇄했고 턴오버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맨시티 윙어들이 공을 되찾았을 때 중앙에서 공을 받기 위한 위험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잘 통했던 장면입니다. 맨시티는 세 번째 골을 포함해 많은 기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릴리시가 박스 중앙에서 포로를 쫓아가기 위해 중앙으로 끌어당겨 오면서 움직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맨시티가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형이 좁아지면서 전반전에 도쿠가 아주 많은 공간을 사이드에서 차지했고 임시로 투입되었던 토트넘의 풀백 센터백들이 도쿠를 맞지 못하면서 벤 데이비스가 위치 선정 실수도 범했고 그렇게 내준 프리킥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맨시티의 선제골, 손흥민 선수의 자책골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자책골은 손흥민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토트넘 수비라인의 문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프리킥을 내준 게 더 컸다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반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개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 차이로만 뒤처지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전반전은 너무나 좀 어려운 경기였지만 맨시티의 결정력 문제 덕분에 크게 경기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후반전의 상황이 바뀌는데요. 바로 로셀스의 활약이 빛난 것입니다. 맨시티의 무기력함과 더불어 브라이언 힐 대신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작은 변화 덕분에 후반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치른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힘든 경기를 치른 후 때문인지 아니면 트래블 우승의 후유증 때문인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쳐서인지 압박을 멈췄습니다. 압박이 약해지자 토트넘은 후방에서 이부 비수마가 상대 수비, 상대 전방 압박을 따돌리기 시작했고요. 하프타임에 10번 공격형 미드필드로 이동한 후 중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지오반니 로셀소에게 패스를 건네는 등 놀라운 패스 플레이가 점점 더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로셀소는 맨시티 수비라인을 우회해 토트넘의 공격수들에게 공을 넘기는데 능숙했고 수비들 사이로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토트넘은 로셀소의 동점골이 터지기 전까지 후반전 61%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가 빈틈을 털어내는 능력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알바레스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피치 위로 올라가면서 로드리가 골 밑에서 골 에어리어 아래에서 홀로 대처해야 하는 맨시티의 미드필드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 과정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맨시티는 엉성했고 토트넘은 끈질기게 자신의 방법론을 고수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공격적인 축구를 고수한 것에 대해서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수마가 여러 번 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릴리시에게 실점하기 전까지 계속 뛰었던 것은 조금은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방법이 있었고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3경기 연속 패배를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알렉스 케이블이 지적했는데요. 바로 미드필드 구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갑자기 맨시티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매경기 선두를 달리던 맨시티가 수요일 저녁 아스톤빌라와의 어려운 원정 경기를 앞두고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가 3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대회에서 최근 4경기에 10골을 실점했고 프리미어리그 최근 8경기에서 얻은 승점이 12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3승 3무 2패죠. 리버풀과의 1대1 무승부, 첼시와의 4대4 무승부, 그리고 이번 토트넘과의 3대3 무승부에서 맨시티는 상당히 느려진 경기력으로 인해 경기가 포류했고 3단 기어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시즌 고공행진 이후 무의식적으로 동기가 부족해져 스스로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가로지르는 4명의 센터백을 동시에 기용하는 것이 더 이상 봄철의 명장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 스톤스를 미드필드로 끌어올려서 재미를 봤던 3-2-4-1 포메이션이 현재 스톤스가 없는 가운데 아칸지를 올리거나 아케를 올렸을 때 그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풀백이 없는 맨시티는 과거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돌진하면서 도쿠와 포든을 지원할 수 있는 넓은 공격 옵션이 있었지만 더브라이너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옵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로드리와 함께 센터백을 미드필드에 기용하면서 미드필드 후방의 역동성과 압박에 대비한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특히 일카이 귄도안이 팀을 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선수를 기용해야 합니다. 4명의 센터백과 1명이 미드필드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맨시티의 속도를 늦추고 공을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는 이상할 정도로 특이한 팀인데요. 예를 들어서 4명의 센터백을 기용하고 있는 것은 토트넘이 4명의 풀백을 수비라인에 기용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중 2명이 8번을 약탈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토트넘은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로 포백을 구성했고 맨시티는 워커,
루이서 디아스, 그바르디올의 아칸지까지 4명의 수비를 함께 쓰면서 아칸지를 미드필드로 쓰고 있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새해가 오면 당당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하지만 로봇처럼 보이는 맨시티의 우승에 대한 신뢰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3대3 무승부는 첫 번째가 아닌 여러 번 나왔던 경고 신호이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과르디올라의 문제가 드러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세계적인 통계 매체 폰몹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피니셔, 베스트 피니셔인 이유를 분석한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대 득점 값의 숨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컬럼의 기록은 맨시티와의 경기 이전까지의 기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의 피니셔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럽에서 믿을 수 있는 골잡이들은 많은 슈팅 횟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분당 슈팅 숫자를 기준으로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서 평균 4회, 엘링 홀란은 맨시티 이적 후 4회, 리오넬 메시도 바르셀로나 시절에 평균 5회 이상의 슈팅을 했고요.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4.5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시절에 한 경기 평균 6회 이상의 슈팅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도 리버풀 이적 후 평균 3.5회에서 4.5회의 슈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2020-2021 시즌이 시작된 이후 손흥민 선수는 90분당 평균 2.45회의 슈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8골을 넣었고 골든부트도 수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281경기에 111골, 이제 한 경기 더 뛰었으니까 282경기에 112골이 됐죠.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모든 대회에서 387경기 15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클럽 역사상 6번째로 150호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7번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여름 클럽의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해리 케인을 대신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손흥민을 더 많이 중앙 공격수로 기용했고 손흥민 선수는 14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혁신적인 전술과 긍정적인 접근법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시즌 그의 가장 현명한 결정은 손흥민을 풀타임 센터 포워드로 전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의 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손흥민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손흥민이 정기적으로 더 위험한 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격의 주축으로 활약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이처럼 무자비한 피니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2020-2021 시즌 이후 손흥민 선수가 넣은 58골은 총 41.08골에 불과한 기대득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뛰어난 성과입니다. 다른 선수라면 지속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말하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몇 번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손흥민 선수는 클리니컬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정교한 선수이며 폰몹의 새로운 시즌 슈팅맵을 보면 이를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문의 구석, 코너 지역을 잘 공략합니다. 매우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믿을 수 있는 골잡이로 여겨지는 공격수들이 얼마나 자주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는지 보면 놀랄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코너를 노리는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고 그저 골키퍼 촉을 공략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골대 안으로 차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공격수들은.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코너를 노립니다. 구석을 노립니다. 상단과 하단.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슈팅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손흥민 선수의 예상 득점 기록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020-2021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총합은 9.84골이었지만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 값은 13.72골이었습니다.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지만 기대 득점 초과 기록이 유효 슈팅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7.26골로 3.28골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즉 유효 슈팅이 워낙에 골이 되기 좋은 슈팅으로 가다 보니까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 값이 오히려 이제 초과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즉 워낙 들어갈 만한 슈팅을 잘 때린다는 겁니다. 확실한 기회가 아님에도 확실한 슈팅을 잘 연결해 왔기 때문에 유효 슈팅의 질을 봤을 때는 골이 될 만한 슈팅을 때리니까 그게 실제로는 기대 득점을 초월한 득점으로 연결되는 기록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골든부트를 수상한 2021-2022 시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본 기록은 6.61골을 오버했다, 초과했지만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으로 고려한다면 4.43골만 더 넣은 것으로 기록이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는 골대 중앙으로 슈팅하는 것을 피하고 코너로 슈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 방향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담겨있다. 생각하고 때린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효 슈팅의 질을 봤을 때는 이 슈팅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슈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득점 값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슈팅을 때렸을 때 상황을 보면은 유효 슈팅을 구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골을 넣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다. 다른 공격수들이라면 그 같은 위치에서 구석으로 때리는 슈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골이 안 되기도 하고 기회의 가치가 더 어려워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구석으로 너무나 잘 넣는다는 거예요. 득점 방향과 슈팅 방향을 보시면 앞선 시즌, 이번 시즌 다 구석으로 향하고 있지 골키퍼에게 쉽게 막힐 방향으로는 슈팅을 아예 안 때리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0골을 넣는데 그쳤고 기대 득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 기록을 보면 오히려 운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2-2023 시즌에 총 11.57골의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가 자신의 위치 선정을 통해서 슈팅 방향을 통해서 노력에 슈팅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도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슈팅 맵을 보면 구석으로 향한 슈팅이 많았는데 골대를 맞거나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부진했던 몸 상태 때문에 평소보다 득점이 떨어졌던 시즌이었지만 슈팅의 질은 여전히 좋았다. 슈팅의 선택은 여전히 좋았다는 겁니다. 올 시즌에는 2023-2024 시즌에는 상황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 이전까지 넣은 8골은 평균 기대 득점 4.74골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유효 슈팅 대비 평균 기대 득점은 6.71골입니다. 그는 골문 구석을 공략하고 골대 사이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즉 유효 슈팅은 여전히 날카롭게 들어갈 만한 슈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슈팅 방향으로 인해 지난 3시즌 동안 17골을 초과해 넣은 것이 유효 슈팅 기록으로 따진다면 7.43골만 초과한 것으로 바뀝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유효 슈팅이 워낙에 들어갈 만한 슈팅으로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의 질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폰몹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한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제한적인 기회, 어려운 기회였음에도 정확한 들어갈 만한 슈팅을 때리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냥 골키퍼가 막을 수 있고 가운데로 골대 안으로만 노린 슈팅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때려왔던 손흥민 선수의 슈팅 정확성이 나왔던 대단한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 이어질 12월 6경기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토트넘의 캡틴이지만 잠시 팀을 떠나야 하기 전까지 토트넘의 승리 행진과 득점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다음 경기는 12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 킥오프하는 웨스트햄과의 홈경기 15라운드 경기고요.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뉴캐슬과 16라운드 홈경기 빅매치가 이어집니다. 올해 치러질 남은 경기들 노팅엄전, 에버튼전, 브라이튼전, 본머스전까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